오늘 설용수 TV를 시청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여러분 앞에 전에도 몇 차례 언급을 했던 바이러스, 소위 말하는 요즘 델타 바이러스라고 변이 바이러스죠.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하여 전 세계를 팬데믹, 소위 전염 상태로 만들어 놓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수천만의 확진자를 양산해 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20여만 명이 확진됐고 2천여 명이 넘는 우리 귀한 생명들이 저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례식에도 마음 놓고 부모 형제가 서로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 속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엄청난 힘에 겨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바이러스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대유행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끝이 날 줄 알았고 또 그동안 우리 수출 산업도 호조를 이루어서 몇십 년 이래로 가장 좋은 지난 6월, 7월, 5월 연이어서 수출 호조를 봤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로부터 자동차 산업, 또 심지어 조선 산업까지 우리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세계에 놀랄 만큼 수출 실적을 올려서 우리 경제가 이제 안심해도 되겠고 젊은이들의 몸부림치는 일자리도 어느 정도 갖춰져 나가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죠. 근데 오늘 아침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지난 그러니까 8월 2일 날이죠.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그러니까 델타 자체가 변종 바이러스인데 거기에 플러스 더 전염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높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백신의 덕택으로 백신을 보유하고 40%, 50% 이미 접종된 나라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미국, 영국 등 이런 나라들이 다소 안정을 누려가면서 마스크를 벗는 시대, 이제 얼마든 야외를 가고 서로 친인척이 만나고 심지어 결혼, 장례까지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 전쟁으로부터 승리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게끔 됐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이 코로나 중에도 악질 코로나죠. 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습니다. 알파니. 그런데 아마 이 델타는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고 이미 WHO 사무총장도 또 다른 팬데믹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어섰고 영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유럽 여러 나라들도 이제 백신 가지고 안 된다, 백신을 2번씩 맞았어도 또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금년 가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2차까지 맞은 인구의 약 14%, 또 1차를 맞은 사람도 35%를 넘어섰다니까 9월 말까지만 40% 넘어가면 적어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아직 안정권을 확보하기도 전에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긴장을 시키고 우리 방역 체계도 위협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은 지 오래됐고 심지어 1800명까지 나타났다가 2000명을 육박하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증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병원 시설도 음악 병동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병동이 모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소위 우리말로 역병,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휩쓸고 갔던 전염병으로부터 심지어 스페인 감기, 홍콩 독감,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독감 형태의 바이러스균들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도 백신을 구매하지 못했거나 구매할 형편이 못된 나라들은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더운 지방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경제가 없어서도 백신 구입을 못해서 심지어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엄청난데 백신 빈부격차가 심화돼서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기 이전에 분열, 전멸 상태가 온 거 아닌가 해서 WHO 사무총장은 외칩니다. 백신 공급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나라에게도 공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모든 금융으로부터 심지어 노동, 그러니까 자본으로부터 노동,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만일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백신이 없어가지고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 소비가 아마 줄어들 것이고 우리 수출에도 대단히 큰 상처를 줄 겁니다. 왜냐? 우리는 수출을 벌써 200여 개국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무엇이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975년 로마 클럽이 로마에서 나름대로 학술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생태계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란 이런 주제입니다. 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자연이 보복을 한다. 인간이 자연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만을 채우다가 자연을 훼손했더니 거의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 지구촌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개개인의 생명이 모여서 모든 생태계를 형성하듯이 지구라고는 우리 마을이 곧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가 방역 기능, 소위 오염된 바이러스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생적 기능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주범이 바로 온난화라고 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유지해왔던 생태계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좋은 한 예가 제주도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모든 생산물들이 육지에서 어느 곳에서나 생산이 가능하고, 심지어 감귤로부터 시작해서 커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존경받던 소나무가 앞으로 한 80년 이후에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기후가 적정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 애국가에는 남산의 저소나무 보기 힘들 날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서는 제도적으로 우선 두 가지를 크게 내놨습니다. 하나가 기후협약이죠.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촌의 여러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탄소를 중립화시키자, 탄소 제로 시대를 열자. 결국 기후온난화의 주범이 탄소니까 탄소를 줄여서 지구를 좀 식후자 그런 얘기죠. 지구의 열량을 좀 줄이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SG라고는 범세계적 지구환경보호운동을 하자. 이 두 가지 제도를 세계 앞에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기후협약을 스스로 탈퇴했지만 미국이 지금 탄소 배출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을 규제받고 억제받는다고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이 아니죠. 순전히 자국 이익중심주의죠. 이름하여 펄스 아메리카라고는 묘한 정치 논리를 가지고 그런 세계 공공의 특히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기후협약을 탈퇴했다가 다행히 바이든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기후협약에 동참과 동시에 우리 한국도 2030년 전후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지구 살리기 위한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우선 탄소를 배출을 줄이려면 탄소 배출을 많이 생산하는 시설을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는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태양발전소도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발전소는 바다에다 풍량계를 걸어서 발전을 일으키죠. 또 바람을 통해서도 일으킵니다. 풍력발전이죠.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것은 우리 지붕에도 하고 논밭에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태양광을 깔아놓은 그 바닥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홍수가 나면 홍수를 치생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사태를 불러오죠. 이런 정책이 엇박자를 놓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력 수요는 갈수록 늘어집니다.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전기차로 다 바꿔지고 있고 극히 일부가 수소차로 바꿔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력 중에서 가장 청정전력, 비용이 덜 들고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소는 과거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에다가 그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4, 5년 전에 쓰나미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3기 완전히 무너지고 2기가 망가졌죠. 지금도 그 후쿠시마는 정말로 생태계 멸종지역이 됐습니다. 완전 파괴적이 됐죠. 그 폐수를 흘려보낸다고 해서 지구촌이 시끄럽고 특히 위협을 받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생선까지도 규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으로 빠르게 바꿔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온난화는 금년 여름같이 폭염을 지속시키고, 폭염은 당장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에어컨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전력의 원천이 되는 원자력 발전을 국가 정책 산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하고 특히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전력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그것으로부터 안전히 전기 수급을 받을 때 비로소 탄소 제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점차 우리는 우리가 무심하고 버린 쓰레기들, 많은 오염물질이 소각로에 가서 태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소고, 막연하게 아무데나 버리면 바다에 가서 한 국가만 형태만큼의 많은 비닐들이 뭉쳐가지고 생명체를 죽입니다. 바다 거북이가 비닐하우스를 둘러쓰고 죽은 일, 큰 고래가 우리가 먹는 소세지 젓가락에 코를 끼워서 죽은 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생명에 면역체계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암을 극복할 수 있듯이 지구촌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상적 인간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일찍이 노자, 장자가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연을 그대로 두라 그런 말이죠. 길거리를 단축하겠다고 지산 단축로를 아스팔트를 깝니다. 모든 동실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는 거죠. 물론 일부분은 동물이 지나간다는 산책로를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극히 제한적이죠. 갑자기 자연스럽게 지나다던 노루 지나다니는 길, 멧돼지 지나가던 길, 산돼지 지나가던 길들이, 멧돼지 지나갈 길들이 아스팔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노루가 그 길을 뛰겠습니까? 점점 이동을 해서 도시로 나옵니다. 결국 엽총에 맞아서 죽는 멧돼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한 것 같지만은 어차피 사람이 산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플랑크톤을 아마존 강변에서 사라지게 산불을 놔서 경작지를 만들어내고, 이 다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저수지를 깔아가지고 물은 공급을 받지만 물을 타고 살아나는 플랑크톤은 메말라 버립니다. 이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듯이 지구로 오는 생명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방어 면역체계를 세워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전략하고 줄이고 마음으로 정심을,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옛날 고전에서 군자의 길을 가리켰던 어르신들의 가르침이라, 상선약수, 물의 흐름을 잘 봐라.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흐르고 메우지 않고는 가지 않고 항상 썩은 것을 방지하고 항심, 잃지 않고 변함없이 물의 자세를 보고 좀 더 겸손해지고 인간의 욕심을 줄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호 협력 시스템적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오늘 우리가 각심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반역 체계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우수하다해서 심지어 한때는 K방역, 한국의 방역을 아주 우선시했습니다.
케이팝이 있었고 또 한국의 많은 드라마들이 세계 사람의 신분 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스운 방역 체계가 됐습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외 파견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던 저 아덴만에 있는 우리의 배에 승선한 젊은 청년들이 90%가 확진이 돼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자기 모함을 버리고 항공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게 군대의 자존심이 어디 갔겠습니까?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해군이 자기의 전함을 버리고 조국으로 오도록 정부는 뭘 했습니까? 국방부는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군의 치욕적인 자존심의 상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점검해서 방역 시스템의 철저한 또다시 K방역의 신화를 남기도록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방역에 동원된 우리 의료업에 종사하고 행정업에 종사하는 한 주에도 아니고 앞으로 항시 더 변종이 계속 나올 텐데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유럽의 27나라는 44억 명분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는 겁니다. 내년도 백신이죠. 3차까지 놓으려고. 근데 우리 정부는 하나도 아직 내년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년 것도 그 수급 체계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예상대로 오면 한 60, 70% 백신 접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겨우 40%도 못 하고 있으니 이 상태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 바짝 차립시다. 국민 개개인이 철저하게 면역 시스템, 지구촌 방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동을 옮겨야겠지만 내년도 백신에 대해서 그래도 백신이 있음으로써 미래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백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 모두 유익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전투태세죠. 전투태세를 갖자, 준비하자, 이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